법인세 신고 기간 끝나고 세무사가 책자 달랑 하나 주고 돈 청구하지는 않던가요? 법인세 신고 책자를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해 주던 세무사가 있던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법인 조정료 청구서를 빨리 보내는 세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법인세 세무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에서 대출에 문제가 없이 법인 결산 및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세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인세 신고 책자, 오늘 이 김정환 세무사가 이것만 알면 되면 법인세 신고 책자 보는 법을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익조절용으로 사용하는 이 재고자산 조작의 문제점과 은행에서 대출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무조정 관련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법인세 책자 아주 쉽게 읽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부분도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법인세 신고 책자는 구성이 연역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역법이 무엇이냐면 그 일반적인 내용을 서두에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부연하는 방식으로 모든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법인세 책자 보는 법을 한번 실제로 신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법인세 신고서의 표지죠. 세무조정계산서 이렇게 적혀 있고요. 23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됐죠. 결산이 이제 막 된 조정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 우선 목차부터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세무조정이 어떻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와 있는지 3호 서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기타 구체적으로 대손금, 접대비, 지금은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세무조정 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목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첫 페이지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먼저 보면 해당 회사의 이제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지 비중소기업인지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는 또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서식이 이번 신고에 첨부되었는지, 즉 주식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앞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37번 수익 금액이 결국 우리 회사의 이 당인연도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 금액에서 조정들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결국 법인세를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세 표준이 8억 3,100 정도가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산출세액이 1억 3,7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이 1억 3,700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액 공제 감면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9,100이 나오고, 중간예납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1,800만 원을 차감되면 차감 납부할 세액 7,200을 이번에 이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납을 신청하면 여기 분납세액이라고 있죠. 절반은 3,600을 이번에 내고 나머지는 두 달 뒤에 나눠서 낼 수 있게, 이런 전반적인 올해의 수입, 매출이 얼마였느냐, 거기서 법인세 내는 과세표준이 얼마였느냐, 거기서 실제로 산출세액이 얼마냐, 중간에 얼마 냈느냐, 지금 얼마 납부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거기에는 환급계좌 신고서 같은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표는 호서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는 서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책자인데, 이것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 세무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입금산입, 송금산입인데, 이 조정을 왜 하느냐면 재무제표상에 당기순이익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하지만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한 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정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3,600이 한도죠. 그런 한도 부분에 대해서 접대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그런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접대비 1억을 쓴 부분에서 우리가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나왔다면 5천만 원만큼은 비용을 인정 안 해주니까 입금산이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법에서는 바로 돈 받았을 때 수익을 뭐 인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행률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익의 인식 시기의 차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손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 조정이 기업회의 기준과 세법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를 여기서 조절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조정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하고 나면 결국 기업회의 기준에서 세무사항, 즉 세법으로 가는 세무 조정을 하고,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 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우리가 법인세율을 2억 원 언더면 9%, 2억을 초과하면 지금 19%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회사는 19%의 세율을 적용해서 1억 3,700 정도의 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던가 창업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했다던가 하면 세액 공제 감면을 해주죠. 그런 감면을 통해서 우리가 경정 청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에 대해서 이 감면 부분이 우리가 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이라는 것이 있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저한세가 뭐냐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만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 조세에 대한 일실, 즉 지나친 세금 확보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걷어라 하는 최저한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한 10% 정도의 우리가 최저한세를 정해 놓는데요. 그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공제 감면은 감면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D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공제 감면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R&D 같은 것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감면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이래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즉 R&D 세액 공제 같은 걸 빼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을 빼고 나면 125번인 차가감세액이 9,144만 3천 원. 이것이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법인세를 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예납을 통해서 1,700을 미리 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천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법인의 계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15.4%는 미리 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따라서 중간이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빼면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1,861만 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분납을 하면 2개월 정도는 나누어서 절반을 내고 그 다음 2개월 뒤에 절반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상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세액공제감면, 당 회사 같은 경우는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토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적용했는데 그 공제감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에서 쭉 살펴보면 어떤 세액 공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4,650만 원을 당해년도에 적용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또 소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소식을 또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아셔야 될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제가 당연도에 최저한세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이 남았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공제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기분이 나오고 2월분이 나오고 그리고 최저한세로 인해서 미공제세액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공제세액 소멸하고 2월된 금액 125번 이 2월된 금액은 작년도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세액 공제다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가면은 방금 말씀드린 당년도에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와 2월 돼서 우리가 또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는 아까 3호 소식, 즉 법인세 전반에 대해서 세무조정과 세액 공제 감면을 설명드린 표에서 기납부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은행에서 얼마만큼을 원천징수 당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 138만 7천 원 해당하는 이 금액이 아까 3호 소식 우리가 법인세 조정 계산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설명드렸던 여기 있죠. 원천납부세액 금액과 일치해야만 한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서식이 잘못 작성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세무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표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했던 조정 내역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즉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한 서식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세무 조정이 플러스 조정이 있었고 마이너스 조정이 있었는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표이고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별에 대해서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 서식이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는 내역들이 나오죠. 세금과 공과. 우리가 과태료 내거나 벌금은 행정제재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따라서 우리 과태료 낸 것들은 플러스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자 비용은 우리가 가지급금이나 업무보관 자산이 있었을 때 해당하는 전체 차입금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비용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내가 법인 돈을 빼서 쓴 부분까지 이걸 전부 다 차입금에서 썼다라고 보고 이자 비용을 부인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 되는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우리가 감가상각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플러스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조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매상 매출금인데 과거에 대손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들은 대손 돈을 못 받으면 대손을 떨어야 됩니다. 떨었는데 세법상은 회수기일이 경과되었지, 회수기일이 미경과했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다가 올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2년 지나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처리 가능하거든요, 세법상. 그래서 회수기일이 도래해서 송금 불산입으로 플러스한 걸 올해 이제 다시 비용을 마이너스를 해준 겁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감가상각비도 한도 초과된 것이 그 다음 연도에 한도가 남았을 때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우리가 조정을 해준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큰 금액 말고는 작은 것들은 대표님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될 표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인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 조정 합계표에서 건물과 기계장치와 기타 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이 감가상각 범위액에서 얼마만큼 미달했는지 초과되었는지 그 정도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상각 범위액이 2억 7,200인데 그만큼 정확하게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있어서 세무조정은 없다. 하지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우리가 4천만 원 그랜저 정도에 되는 감가상각을 5년간 했을 때 800씩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하는, 즉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내역을 나타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아셔야 될 표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인데 과거에는 이제 접대비에서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쓴 금액이 여기서 이제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6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매출액의 1000분의 3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줍니다. 따라서 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금액 대비해서 1000분의 3을 더했을 때 5,380만 원 정도의 한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회사가 사용한 금액이 5,200억이었기 때문에 법인세 이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 관련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중소기업으로 일단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600이 아닌 1,2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수익 금액까지 합쳐서 한 접대비의 50%를 차감해 버립니다.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적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 서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 명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급금이나 기업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비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걸 먼저 썼다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대출 이자 중에서 해당하는 업무 무관자산 관련된 비율은 이자 비용에서 부인을 해줘 버립니다. 따라서 플러스의 세무조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서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회사의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쓴 임대용 부동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서식은 바로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라는 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지 우리가 무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즉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회사가 평가 방법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그 방법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나 이런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이제 서두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회사에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자면 단기에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익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기말 재고를 조절을 한다는 거죠. 기말 재고를 줄여버리면 우리가 이 매출 원가가 증가합니다. 원가가 증가하면 이익률이 떨어지죠. 따라서 기말 재고와 단기 순이익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기말 재고를 줄여버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로 가버립니다. 이 기초 재고로 가버리면 쉽게 생각해서 기말 재고가 매출 원가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재고에서 단기에 매입한 것을 합친 금액이 그것이 바로 단기에 재고가 나간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로 넘어왔죠? 그러면 기초 재고가 아까 단기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과소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은 일정할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기말 재고도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아까 기초와 매입의 금액 중에서 기초가 줄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2025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기말 재고를 만졌다. 즉 기말 재고를 줄여서 단기 순이익을 줄였지만 이것은 반드시 다음 연도 기초 재고에 반영되면서 반대작용이 일어나서 단기 순이익을 높여버리는 효과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재고를 또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재고를 줄이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은행에서 이익이 안 납니다. 이익을 내세요라고 해서 재고를 늘리기 시작하면 계속 1억, 2억, 3억, 10억, 20억 나중에는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재고가 과대 계상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과대 계상된 재고는 있는데 실세를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져가 버렸다. 상여 처리를 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서 엄청난 대표이사님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 기말 재고를 조절하는 것은 최소 한도로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세법에서 정상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세액 공제 감면이라든지 결산을 잘해서
세금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 더 제가 이제 팁으로 말씀드린 세무조정의 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퇴직연금이 나갔을 때 그 퇴직연금은 지금 확정 기여용으로 했으면 불입하는 순간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는 경우에 은행에서는 비용을 좀 줄이세요라는 얘기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비용을 장부에 기장, 회계 처리하면서 반영하지 마시고 세무조정으로 해서 우리가 퇴직연금 불입액은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용 처리를 당일연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무조정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단기 순이익은 느리면서, 왜냐하면 장부에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세무조정으로 했으니까요. 재무제표를 조금 더 은행의 목적 적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꿀팁들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끝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두 소식이 있는데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라는 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식은 회사가 자본거래, 즉 유상증자나 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반드시 이 소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초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 주식수 그리고 지분 비율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인적사항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기중에 양도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했으면은 이 변동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말의 주식이 출자 주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셨다면 반드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회사는 이제 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계 계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액 공제 감면을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검토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충족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적합과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적합하면 이제 접대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액 공제 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은 좀 더 유리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끝으로 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실무진이나 대표이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있는데요. 너무 이제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이라 우리 대표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식 위주로만 보셔도 우리 세무사가 제대로 세무조정을 했는지, 내가 올해 이제 낼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세액 공제 감면의 혜택을 받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따라서 무조건 법인세 신고 제대로 했겠지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법인세 책자를 보시고 우리 회사는 어떠한 혜택과 감면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월되는 세금은 얼마이고 접대비는 얼마만큼 더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챙겨서 세무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